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지금 연체액이 1조 원에 육박해서 비상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가 79개의 저축은행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지방의 지금 건설업 좀 상황이 썩 좋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대출 연체액이 1년 사이에 2배로 급증했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 PF 관련해서 500곳 지금 관리를 하겠다 하는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학폭 꼬리표 늘린다. 가해 기록. 취업 때까지도 반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당정 이 협의회가 있었는데 당정에서 나온 얘기죠. 이 당정 대입 영향이 대입에 있어서도 수시 말고 정시까지도 지금 넣는 방안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보존 기간에 대해서도 제목처럼 취업 때까지도 이걸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존 기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27일 미국 상하원 이 합동 연설 연단에 선다라는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10년 만에 하는 연설이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미국 의원단에 초청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법정에선 트럼프, 불로 쪼개진 미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거의 40개에 가까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뉴욕의 법정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말을 아끼면서 34개 혐의 모두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 볼까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진 기사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다리가 말 그대로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성남 분당에 있는 지금 정자교인 건데요. 탄천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지금 그런 교량인 건데 사실 이 시간에 만약에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이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숨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마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30년 된 다리라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죠. 일대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복용하고 계시죠? 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D-1년입니다. 1년 뒤에 뭐가 있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당 친윤 검찰 출신 대거 공천 전망. 야당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가 좀 주목된다. 무슨 얘기냐?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1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일단 19, 20, 21대 총선 결과가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19대 땐 당시 새누리당 152석으로 과반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때 123대 122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갖고 갔죠. 어디도 이 과반이 되지 않고 당시에 국민의당이 좀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21대 때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이제 22대 총선이 되는 건데, 네. 여기 볼까요? 지금 최근에 전국 선거 결과 일단 18년, 20년 때는 민주당이 이겼고요. 하지만
22년 대선 그리고 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전적을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뭐 연달아 이겼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총선은 1년 뒤입니다. 1년 뒤. 여기 지금 동아일보가 관전 포인트를 4개로 일단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대표 리스크, 이재명 대표 추가 영장 재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 두 번째, 국민의힘의 공천 물갈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를 비롯해서 검사가 최대 60명이 출마하는 소문도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제3지대 등장. 양당 대치 국면에 제3지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무당층입니다. 지금 무당층이 29%에 달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무당층이 어떤 이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용태 최고님, 김용태 위원님. 지금 보면 관전 포인트 여기 4개로 일단 짚긴 했는데 가장 큰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앞서 기사에서도 4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선거에서 보통 네.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서 구도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선거는 네. 구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당에 대한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네. 이 2가지 구도가 있을 텐데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소개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과연 심판할 것인지 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난 1년간의 업적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심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물. 네. 얼마나 여당이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우느냐. 근데 지금 일각에서 언론에서 검사들이 많이 출마할 거로 예상할 것 같은데 저는 검사라는 분들이 물론 뭐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많이 출마한다고 해서 여당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라는 분들이 정치에 물론 그분들의 정치에 어떤 표현의 그 자유가 있겠지만 네. 검사라는 직업에서 바로 어떤 총선에 입문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피감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여당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는 바람일 것 같습니다. 지금 4번째 기사에서 보였듯이 네. 무당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과연 캐스팅 보터로서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힘을 실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가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첫 번째로 찝어주신 게 동아일보가 첫 번째로 얘기한 지금 민주당 대표 리스크, 이재명 대표 추가 영장 재판이 계속되면 총선 전에 선제적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얘기는 길게 쓰긴 했습니다만 권지웅 위원님,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사할까요? 현재로서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처럼 검찰이 이제 원래 혐의라고 생각했던 뭐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되려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직접 공천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혐의가 드러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속된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직접 공천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내년 총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막 그 지역의 개별 후보들을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여당을 지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들 중에 이제 뽑게 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어쨌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영태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네.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게임의 룰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올해도 안 될 거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전원위원회까지 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 그리고 이어서 4월 중에는 공론화 조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대선거구제 개편 말씀을 주셨는데 김용태 최고. 네. 오늘 저는 그 내년 총선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네. 사실 어제 전주을 재보궐선거와 각 지자체의 기초 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당에 조금 저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저희가 전주을 선거에서 10% 그러니까 선거 보전 비용의 반액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전주 그 완산이라는 지역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께서 15%를 받았던 지역이고 또 당시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배숙 당시 후보께서 19%를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총선 재보궐에서는 사실 어제 재보궐에서는 10%를 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운천 의원께서 출마하지 않아서 이제 후보 개인기보다는 정당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떤 표가 좌지우지된 성향이 있는데 네. 10%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저희 여당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울산 남구의 기초의원 선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울산 남구의 그 지역은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지역을 보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1대1 구도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PK라든지 수도권에서 지금 여당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좀 경각심을 주셨다라고 생각되고요. 남은 1년 동안 여당이 정말 이 지점을 잘 고민해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여당으로 다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이 재보궐선거 그리고 뭐 지자체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나온 것 중에 첫 번째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리스크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공천 물갈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보면 한동훈 출마 여부를 얘기하면서 검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검사 얘기 사실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얘기가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총선 1년 남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본인 출마설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오늘도 송파벽으로 이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사 계획도 없으신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권세가 강한 곳으로 이사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지금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라는 식으로 지금 한 장관 얘기를 했는데 최 변호사님, 한 장관 송파 나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어제 본인이 직접 아니다라고 네. 단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치란 것은 본인의 좀 의사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할 때는 지금 한 장관, 한 검사에 대해서 네. 조선 제일검이라고 칭송했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하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제일의 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인증 조선 제일 혀가 행정부에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네. 야당에 대한 공격 내지 방어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어느 쪽에 적합하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내각이 좀 안정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대야 투쟁 내지 그 국민에 대한 홍보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콜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은 본인의 그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에 최대한 충실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 내지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여론의 강한 그 콜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차출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선 제일의 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또 그래서인 건지 김용태 최고님
저는 송파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럼 재산 신고가 등록된 강남이냐 그러면 강남으로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재 영입을 통한 전략 공천을 할 때 네.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객 공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런 경합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공천이 있거든요. 가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지금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과 굉장히 설전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저희 당 후보들과 함께 띄기 위해서 네. 그런 자객 공천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보통 그 구도가 잡혀 있는 굉장히 네. 스위칭 지역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있고 바람에 의해서 많이 네. 그래서 후보 개인기로 인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파병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데 네. 송파병은 저희가 15대 때부터 송파병으로 분구된 이후로 네. 김을동 의원이 19대 때 한 번 이겼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저 여당으로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역인데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물론 김을동 의원도 그 당시에 전략 공천으로 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김을동 의원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컨셉이 송파병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아마 네.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나 서초 혹은 송파의 병보다는 가블리라는 지역이 본인의 컨셉하고 더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저는 저 인터뷰 한동훈 장관의 인터뷰 보면서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그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네. 정말로 화가 나서 네. 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누군가 국민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웃으면서 네. 아이 뭐 그런 일 나는 없다. 만약에 진짜 한동훈 장관의 원래 태도대로 했으면 그 CBS 논설위원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네. 묻고 그걸 답 못하면 고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권한 당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네. 국정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의 주장까지도 받아 안으면서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국무위원의 제일 태도인데 네. 그게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정당과 계속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정당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치사하게 국무위원의 위치에 서서 치사하게란 표현도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되려 당당하게 링 위에 같은 위치에 서서 네. 정말로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이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걸 입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민주당의 박범계 법무장관은 자기가 국무위원이 이전에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그 장관으로 직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중립적인 것을 넘어서 민주당의 어떤 편파적인 어떤 그 결의를 직접 참고하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청취자들은 누구나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도대체 그게 왜 누구를 위해서 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자체가 절차가 잘못됐다. 다만 그게 실체적으로 위헌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계속 그렇게 민주당 해보십시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총선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냐 네. 아니면은 민주당의 부정부패 나아가 입법 폭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냐 그 두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 두 프레임 중에 어떤 프레임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이냐 그 선거가 내년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겠죠. 국민힘으로서는 땡큐다, 치사하다 이 말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현삼 변호사님, 근데 보면은 아까 잠깐 이런 말도 나왔어요.
민주당이 조선 제1의 혀라고까지 하는데 한동훈 장관 이거는 민주당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장관이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네.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부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왜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는 그런 단어는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관련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모든 재판이 순차적으로 법원에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탄생한 집행부죠. 그런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대장동이라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조차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에서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실정, 저 옆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업적은 아니고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수많은 실정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로서의 위치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현재로서는 그 대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한동훈 장관이 정치 입법부로 들어오는 게 괜찮은 것이냐? 네. 저는 그게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그런 선택은 본인의 결정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로 검찰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네. 사정 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운영해 왔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다수의 검사로 채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는 입법부를 다수의 검사로 채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던 세력조차도 굉장히 축소될 수 있겠죠. 그거는 야당,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장관 본인한테도 국민의힘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다. 한 장관은 이번 총선에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치단결했어요.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한 장관은 나온다라고 지금 보시는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처음 네. 한동훈 장관하고 처음 말을 섞어봤거든요. 네. 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이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입 앞에서 한 5cm 안에서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딴 얘기로 되치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출마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요 말싸움 관련해서도. 근데 그분이 나가서 강남이나 뭐 영남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용진 의원은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네 분 다 나올 거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김용태 최고님. 박용진 의원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장관께서 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문이든 이런 것이 끝나고 나오면서 백브리핑하는 장관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장관 기자들이 또 붙는 것도 있긴 붙는 해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통의 다른 장관들은 보통 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처에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하죠. 보통 네. 장관이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번 저렇게 나서 가지고 뭔가 기자들과의 소통하는 장관은 좀 보지 못했고요. 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뭔가 정치적으로 여당이라든지 국민들께 본인 입장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나올 거라고 손은 또 드셨어요. 그거는 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 장관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라면 전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왕장관으로 불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국회에 진입을 해서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당하는 게 그 본인 입장에서 좋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구태여 만약에 추후에 선출직에 나간다고 한다면 네. 이번 총선보다는 저는 다음 지선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으로 보낼 다음 것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입법부에 확실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 분명히 차출해서 네. 출마를 종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